저희 그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역사적인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962년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행복도는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부자들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희 선대위장 뭐 하신 분이죠? 삼성을 일본 분이잖아요. 그분 말씀드릴까요? 그냥 다들 아시는 보면 따님 자살하셨죠. 그 다음에 두 자녀 이혼했죠. 본인은 이 그런 겁니다. 비트겐스타인을 처음으로 촬영으로 놔두니까 자살했고 외웠던 이 쇼펜하우의 일종은 뭐냐면 여러분 네가 왜 불행합니까? 라고 이야기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왜 행복해야 되냐? 세상에 행복한 네가 뭐 있냐? 어차피 짐승도 고통받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편안해 보이지 않거든요. 보면은 걔도 짜증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와 좀 결이 달라요. 여기 조금 있으면 해법이 나옵니다. 쇼펜하우가 왜 그러냐면은 삶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이 사람 제일 심취했던 게 불교의 전신이 신두교거든요. 신두교 우파니샤드가 신두교 경전인데 자기 책 옆에 끼고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서양 사람들이 공자 모를 것 같잖아요. 이 쇼펜하우어 전에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가 번역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돼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신두교를 좀 잘못 이해했어요. 공자도 잘못 이해한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니까 들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답변을 설명드려서 혹시 또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3,000원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부터 약간 머리가 아파요. 이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지 마십시오. 670페이지고 머리카락을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들고 가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행복하시면 보는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근데 다만 철학책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철학책은 이제 교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소설책을 보면은 그냥 빨려들어요. 이게 대중관계에서 설명드린다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는 보면은 그냥 재밌어요. 근데 보고 나면은 내 삶이 그냥 순삭된 느낌입니다. 그때만 좋아요. 다시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철학책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집중시키는 거는 수동적 집중이에요. 나는 그냥 그 문화를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철학책을 보려면은 능동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도 이거 소리에서 읽고 왜 그렇지 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드릴게요. 15분에서 25분은 지루해서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크린에서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무슨 뜻이냐고 복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잠잘 때도 눕자마자 잠오지 않거든요. 뒤척뒤척하다가 잠드시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책을 피자마자 집중되지 않아요. 이게 한참 이렇게 보다 보면은 15분, 20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책에.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 그날 공부가 너무 잘 돼서 고개 들어봤더니 시간 1시간은 훌쩍 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뿌듯하잖아요. 이게 지적회각입니다. 이게 중독 효과가 엄청나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요. 좀 이따가 이게 니체를 보여줄 텐데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만 보고 완독을 했대요. 저는 그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게 좋은데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삶이 힘들지 않으시면 이 책보다 좋은 책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이 책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쉽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칸트에게서 절반을 배우고 인도에서 전부를 배웠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칸트 철학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깔고 있고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불교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라는 신두교 경전을 보는데 이 쇼펜하우어가 이해한 신두교는 불교에 가까워요.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본질은 뭐죠? 사성제라 그러죠. 첫 번째 고성제 뭡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쇼펜하우어랑 똑같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 집성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멸성제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멸성제입니다. 마지막 도성제. 이거는 그러면 마침내 해탈의 경지, 그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오직멸도. 이 사성제가 그건데 쇼팽하고 차마도 다르지가 않아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굉장히 좀 철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요. 사실 철학과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중강의에서 사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좀 더 머리가 아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지계하고 현상계가 있어요.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신이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있기 전에 신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은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간이 있기 전에 신은 시간을 만들었다는데 존재했겠죠. 근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뭐예요? 그거는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도 그래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교수님이 설명할 때 첫 마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개념 자체를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로 이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이게 현상계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지금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는 시간에 현상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벌이 한 마리 날라왔어요. 벌이 저를 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저를 볼까요? 벌의 눈으로 저를 볼까요? 다릅니다. 개가 보는 개는 카라를 못 보거든요. 흑백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벌이 보는 눈, 그 다음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현상계예요. 근데 현상계 너머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본질. 이게 예지계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지계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알아. 그럼 어떻게 알죠? 뭔 소리일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 써서 이게 차별적 표현을 쓰다가 대중가에서 조선스러운데 그 조선족 동포가 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이름이 거기 밖에 있는 분이죠. 주민등록등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아무도 몰라요. 불법 이민자예요. 아, 저 사람 잡아가지고 장기를 팔까? 팔아가지고 해치하면 몇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씩씩하면서 몰랐는데 저 사람 아무도 몰라. 불법 이민자 하는데 그거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돈이 된다 그래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못해요. 이게 뭐죠? 현상계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예지계에 있는 도덕 법칙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그거 아니야. 왜 하면 안 되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쉬운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빛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적외선. 적외선 안 보이지만 이게 따뜻하잖아요. 때문에 그죠? 영향을 미치죠. 자외선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이 보라색밖에 한양반에 자외선이 있거든요. 적외선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요. 욕망이니까. 욕망이니까 밑에 있는 거는 부근거리면서 당이 들어서 아 배고프다 쉬고 싶다 하고 올라오지만은 자외선 같이 높은 데서 오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위대해지고 싶다.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예지계를 설명하는 게 독일 반정론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제 얘기가 좀 어려워요. 예, 뭐 어렵습니다 원래. 근데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 예지계를 칸트 같은 경우에는 빙한지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그걸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려고 하지 마. 이게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지만 사실 맞아요. 칸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신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밝힐 수가 없다. 이거는 그거예요. 과학자가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그걸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칸트 얘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게 정신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신의 존재라든지 그걸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이상학적 무릎입니다.
형이상학적 물음은 오늘 아침에도 부르셨을 거예요. 형이상학은 인간 삶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 떠올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의미가 뭐야? 당연히 떠오르죠. 내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답이 없는 물음이잖아요, 그죠? 보통 그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 철학교사지만 우리 반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형이상학적인 질문. 선생님 제가 왜 살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해볼까?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하죠? 겁나죠. 너 혹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왜 살지라는 질문을 삶이 편안한 사람이 던지는 경우는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면해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여행 한번 이런 식으로 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직면을 못하니까 그냥 영화 한 편 볼까, 연애나 할까, 돈이나 볼까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철학자들은 여기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고통스러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데 칸트는 묻지 말라는 거죠. 너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 겁니다, 그죠? 이 해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성을 믿으라 그래요. 해겔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내 삶이 뭐 불끈거리는 이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죠? 국민교육헌장 그겁니다, 해겔이. 이거 만든 박종원 교수가 해겔 전공자예요. 내 삶의 의미를 국가가 줘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죠? 살만해요. 여기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죠? 조직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헌신한다는 느낌 때문에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직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환상이었다. 그래서 40 이후에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해결 철학인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서 예지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환상을 갖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의 밑에는 본질이 있는데 그거는 맹목적인 의지 전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삶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냥 이게 의지와 토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여줄게요. 마야의 베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베일이 커튼이잖아요. 마야라는 신주교 신이 세상의 본질을 못 보도록 이렇게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버텨가도록. 보세요. 개체가 물방울이라면 우주의 의지는 바다다. 종족은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파도와 같다. 어떠세요?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다 개성이 있고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렇지만은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뭐겠습니까? 그냥 물방울이에요. 하찮은 구더기예요. 구더기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저 구더기 좀 길고 쟤는 짧네. 쟤는 좀 잘생기고 저 이상한 구더기네. 우리 구더기끼리 심각하지만 신의 관점에서 똑같은 구더기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군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목요일날 군대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물은 게 아니라 좀 가슴이 아팠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휴가 나올 때 그러면 다 다리미들 해가지고 막 가오 잡고 그랬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군발이죠. 꾸미면 뭐 하겠어.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주의 의지로 봤을 때는 그냥 하찮은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가만 생각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에도 삶이 있었고 우리 후에도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삶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쳐요, 그죠? 우리는 뭘까요? 현대과학으로 한다면 DNA 운반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는 하찮지 않은데 뭐 그렇게 집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런 존재다. 우주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고 땅을 파는 두더지를 보라. 두더지 주인은 언제나 어둠이 둘러싸고 있다. 두더지가 이렇게 즐거움을 뒤로한 채 힘들어 살아간 결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먹는 것과 도미하는 것뿐이다. 지금은 프로이드 똑같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삶을 따져보면은 아득바득하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너 쾌락을 얻었다, 어떡한데 조금 있으면 또 불행해지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불행해져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후진국이나 지금이나 행복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이걸 봤대요. 자바섬에서 봤는데 해안가에 엄청난 거북이뼈가 널려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북이가 산란하러 올라오면은 자바섬에 있는 늑대들이 그걸 보고 있대요. 올라오는 족족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북이는 들짐승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냐? 이게 쇼펜하우어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저출산 문제가 쇼펜하우어로 딱 다가와요. 이 사람이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절대 여기 19세 이하 계십니까? 그냥 플라노스요. 그 19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인간은 섹스를 하거나 후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 그죠?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의 처음 아니었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저도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총알이 집에 쏴버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삶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 왜 하냐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항상 나와요. 네가 이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그 후세들한테 그 고통을 남겨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죠. 불교 얘기 똑같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하고 약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살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냥 여러 가지 명예도 쫓고 뭐 행복도 쫓고 그러지만 결국은 식욕과 성욕과 재미 쫓기고 우리가 할 뿐이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구배한 건가요? 행복해질 만한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S대학교로 표현할게요. S대학교 갔는데 이상해요. 야, 학교 선생님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학교에 있는 제가 공부한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인데 중동고등학교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학교 생각했어요. 중동이라 그러니까 여기 인천에 있는 중동이 부천의 중동이 아니라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교예요. 애들 공부 잘하죠.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 서울대 간 애들 불행해요. 딱 봐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이 안 보여요. 밑에 99명이 있어도 안 보이고 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겠죠. 공부 잘하고 이제 치열한데 서울대 심리상담연구소에서 데이터 보면 나와요. 그죠? 서울대 신입생의 50%가 우울증 환자 같습니다. 왜 우울증인지 아시죠? 열등감. 전국에서 1000명 중에서 1등 하는 애인데 그냥 1등이 아니라 1000명 중에 1등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열등감에 따라서 우울증에서 시달려요. 왜일까? 삶이 그렇죠. 그죠? 위로가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위로가도 첩첩산중이니까. 돈이 많아도 어쩌죠. 우리가 GNP 3만 달라고 하니까는 왜 반글라데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그죠? 이런 여름에 무료로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이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행복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결국 살려는 의지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지가 알아서 굴러가고 있을 뿐이지. 이거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파니샤드에서 그게 있어요. 세상을 만든 건 신의 실수였다. 신이 너무 영세하게 심심하니까 지옥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야, 벌레들이 어떻게 노는가 볼까? 이게 힌두의 세계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뭐 이러면 환상, 사랑에 대한 환상도 주고 부에 대한 환상도 주지만 어떠냐?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권태가 괴롭혀요. 이게 삶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상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통해 얻는 행복이란 거지가 손에 넣은 푼돈과 같다. 큰 성공을 거뒀어도 얼마 후면 다시 초조하고 불안이 든다. 맞죠? 그죠? 성공한 다음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연애의 즐거움은 결혼한 지 3주 안에 끝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거짓말입니다. 저는 행복한데 집사람을 되는 그다음에 위험을 손에 넣은 자들도 초라하긴 똑같다. 그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돌며 구걸하는 거지들처럼 여행을 다닐 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여행 다니지만 나중에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이 저도 선생님이지만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들이 처음에 여행 다니지만 나중에 이것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죠? 궁핍은 하류층을 때리는 찌찌기고 권태는 살만한 이들을 파고드는 찌찌기다. 대한민국 사회는 우울이 괴롭혀요. 예전에는 빈곤이 괴롭혔는데 지금도 빈곤 때문에 괴롭히는 건 많지만은 이게 하면은 권태가 괴롭히거든요. 둘 다 괴롭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일체계고, 그렇죠? 일체계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고통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삶이 좀 편해요. 기독교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렇죠. 불행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발버치는 게 아니라 원래 힘든 거야. 원래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삶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해서 오는 안온함이 있어요. 원래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 고통스러운 거야. 시험이 망했을 때, 시험 봤을 때, 내 성적이 개망했을 때 나를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같이 시험 망한 친구들이에요. 모두 망했니? 나도 망했어. 그래서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 고통스러우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냐 그러면은 그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 지우개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정신분석 학자가 와서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다 힘드세요. 아무리 그 삶이 그 하는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의 생활을 이어가는지를 보면요, 고통을 보면은 어떻죠? 이 삶에 대해서 동정심이 오면서 버틸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내가 좀 미쳤듯이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될까요? 어차피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복수 안 해도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버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싫어지면 내가 복수 안 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문에 이해가 돼요. 현대 심리학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삶에 어떤 이게 없는데 좀 더 이게 쇼펜하우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고슴도치의 비유를 듭니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너무나 외로워서 다가가면은 이건 성인들은 다 누구나 한 번씩 갖고 있는 상처들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놨어요. 그죠? 그렇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다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죠? 결정적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차라리 싫어했으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상처가 없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냐 하고 멀리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애증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미워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 지옥 중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애증, 그죠? 이게 뭐의 문제겠습니까? 너무 가까워져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고슴도치가 추워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추우니까 이게 온기를 느끼려고 가까워오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안 뜨거워도 멀어지잖아요.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마라. 쇼펜하우어 얘기입니다. 그죠? 가까워지지 말고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힘든 상태지만 고독은 홀로 설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영어 단어도 달라요. loneliness는 외로움이고 solitude는 고독입니다. 솔리튜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죠? 남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이를 아무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근데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같은 공간에서 저 사람이 바뀌진 않지만은 나는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지 성격은 뭐냐면요. 예지가 아까 알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 과학을 하는 DNA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의 구성이죠. MBTI 해보셨어요? MBTI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MBTI는 왜냐면 성향 검사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향이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많이 할 때는 E형이 나왔다가 연구를 할 때는 I형이 나옵니다. 이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심리학에서 빅5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타고난 이 성격 기준 자체는 안 바뀌어요. 집에 강아지들도 타고난 성격이 있거든요. 이게 예지 성격이에요. 처음엔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 성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재밌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쇼펜하우어 얘기가 아니라 쇼펜하우어 전반기 얘기예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을 옮겨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집에 가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이상해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이 이상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깨진 유리같이 날카로운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건 연애에서 실험당해 보면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치졸한 사람인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는 미친 듯이 사랑해본 그 결과로는 게 그걸 실현당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현당하면서 사람이 한번 큰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깨져본 다음에 그 조직 생활에서 깨져본 다음에 자기를 안다 그래. 군대 가서 사람 된다는 인간 표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경험 성격이고요. 상대를 알고 나도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획득 성격은 뭘까요? 고슴도치처럼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 너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해를 하지만 터치미 나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이 팔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이거 좀 잘 다른데 쇼펜하우어가 도움되는 게 이 부분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애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애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관심은 주되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 제자 중에 의사가 있어요. 백승학이라는 저 영국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따뜻한 애거든요. 환자가 왔는데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큰일 나요. 기능납법 때문에. 예전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응급차 불러가지고 갔더니 걔 정말 고마운 게 교수이가 의사가 왔다가 응급실까지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 바쁜 시간에. 굉장히 고마웠어요. 근데 나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그렇게 따뜻한 애가 다리가 부러서 우는 애는 어떤지 아세요? 짝짝씩 슬리퍼 신고 그러더니 예쁘게 부러졌네. 어떻게 부러지네? 재밌네. 왜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울부짖고 있으니까 안 죽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잘라버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가 사이코패스일까요? 의사는 그래야 돼요. 의사는 공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치료 상황에서 공감하면 큰일 나죠.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죠? 환자를 볼 때는 걔 따뜻한 정도가 없어요. 그냥 그 기계를 놔두지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말고 그냥 해버려. 이런 거는 이게 바로 획득 성격이에요. 우주의 본질을 보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아 이런 거다 하고 거리를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떠냐면 모든 불행은 고독해지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 인간 두뇌는 변온동물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행 쪽으로 지가 가요. 그죠? 왜냐? 불행이 익숙해졌으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속상해서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수입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속상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술을 빼는 겁니다. 왜냐면 술을 안 먹은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할 거냐. 술을 마시는 거 외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모르는 사람들 술까지 없다면 어떡하라고요. 이게 모든 불행은 고독해지 모든 것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사람이 중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얘기는 떠나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게 쇼펜하우어는 해결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 총장도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그 독고다이였거든요. 되게 정치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나와요. 야, 네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자존심이 없으면 4천만이 그 자부심을 하는 게 너까지도 그걸 자부심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야 3천만이 좋아하면 네까지 좋아하냐 이 얘기예요. 그죠? 네가 좋아할 게 얼마나 없다면 너가 그런 색깔 가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삐딱선을 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투적인 있는 거 있어요. 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면은 이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모팅하지 않고 그러면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때때로 유행을 하는 겁니다. 정신의 귀족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들지 않으면 무겁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다란 돌을 보고 어떤 선사가 그 스님이 와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저 돌이 무겁냐 안 무겁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 무겁습니다. 아 저는 책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선사가 결론은 그래요. 네가 저 돌을 들지 않으면 무겁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느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닌데 저도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해마다 정말 골치 썩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난 망나니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 나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한다면 못 견디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편의 게임을 한번 즐겨볼까? 그래서 내 인생에 괴로움을 즐기는 그런데 내가 인내심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한번 게임을 즐겨볼까? 하면서 한 거예요. 연기한 배우처럼 하는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 얘기하면 결이 다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어요. 저 상처 안 받았습니다. 미리 건네하는 게 2015년도 얘기예요. 연도 기억하는데 어느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 멱살을 잡았어요. 학교장 추천 때문에 약간 그 아버지 편이 입장도 되는데 여러 멱살을 잡았는데 저한테 막 사투리 나와서 욕을 하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서인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충격받아가지고 휴직할 수 있어요. 서인초 선생님 있잖아요. 굉장히 젊은 분이잖아요. 저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훈련받고 경험 있는 베테랑 선생님들은 그거 상처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쇼펜하우어 얘기하고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멱살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멱살을 잡은 학부모님은 관광국의 멱살을 잡은 겁니까? 3학년 2반 담임의 멱살을 잡은 겁니까? 그 아버지는 3학년 2반 담임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에요. 나는 3학년 2반 담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3학년 2반 담임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난 뭘 하면 되죠?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면 돼요. 3학년 2반 담임으로서. 오십시오 아버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해로운 결과를 날 수 있고 제가 관리자를 부르겠습니다. 여기 수희 아저씨 불러오세요 하고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할 때 어떡하죠? 4시 반 정도에 3학년 2반 담임을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고 오늘 동문으로 수고했어요. 저 퇴근할게요 하고 다시 자리는 안 가보고 돌아가면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심각할 게 없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우리. 인생 고통이에요. 그죠? 그 역할에서 하는 걸 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관조하라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 집이 망했대. 재밌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쩌라고요. 그죠? 관조하는 걸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을 그냥 비극의 한 편의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얘기인가 요.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있어서 네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화염이 떨어지는데 이게 옆에 있으면 미디어 다가오지만 그걸 자연 현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웅장하게 보이죠. 아름답죠. 그죠? 그 얘기예요. 설산을 갈 때도 이게 좋은 사업가의 특징인데요. 보세요. 설산을 갈 때도 차원이 낮은 사업가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면 여기 개발하면 4천억 좀 벌겠다. 그래서 이 길을 뚫으면 뭐가 있겠다. 이 석탄이 나오겠다. 그러면 자원이지만 산 자체로 보면은 예술 작품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관점을 그러니까 예술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삶을 그 자체로 짐승처럼 쾌락과 고통의 차원에서 헤매지 말고 예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 베셀의 베브스자인 이거 뭐냐 더 나은 인식을 갖추면 괴로운 욕망이 건들만한 수준을 알아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제가 쓴 글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한겨레 20일에 썼던 글인데 쇼펜하우어라 하면 이렇게 물기 쉽다. 그대는 삶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쾌락에 이끌리지 않고 고상한 미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 있나요? 미술관이나 연주회를 언제 가보셨는지 헤아려보라. 근육도 훈련하여 생기는 법이다. 삶을 관조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예술 감각도 애써 가꾸어야 한다. 중년의 삶이 욕정이 이끌리던 젊은의 세월과 같아서는 안 된다. 중년에는 욕망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이런 감각을 틔워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삶의 꽃이라고 불렀던 이유다. 이런 철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뭐겠습니까? 일상에서 비슷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딱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 승진의 목을 베고 사람들하고 보면은 세상을 보는데 승진의 관점에서 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돈 때문에 아득바득하는 상황이 계속 있다 보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자세 딱 들어놓고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동호회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그 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지만 나하고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도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다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스 베설의 베브스자인 좀 더 나은 인식. 그죠? 좀 더 나은 인식. 그래서 이런 철학 강의도 들으시고 예술 작품도 들으시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쭤볼게요. 혹시 가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번 주말에 이 전시회 꼭 가보고 싶다. 괜찮습니다. 소극적 생각이죠. 혹시 내가 가보고 싶은 음악회가 있다. 어디 가보세요? 네, 김당 모토리즘에서 4시에 공연을 해요. 저도 가요. 네, 그것도 있고 어떤 때는 크레용용이라고 드로잉 쇼 봤어요. 그건 아트플랫폼에서 오늘 11시 지금 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분 삶의 자세.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렇게 머리를 비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 강의도 철학 강의 2시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하면서 점점 삶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나와 있는 건 제 책입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신의 귀족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귀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로서 귀족이 아니라 사람이 고결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귀족입니다. 그 마리 앙투아네트 아세요? 악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스테판 즈바이크가 쓴 스테판 즈바이크 한번 읽어보시죠.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 말고 베르사유 장미가 그 스테판 즈바이크라는 그 전기 작가가 쓴 그 마리 앙투아네트 전기집인데 거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리 앙투아네트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되게 한정적이라고 봤어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루이 16세가 감금을 당했죠. 튜레르에 감금을 당했는데 이 루이 16세가 대중의 생각하고 다르게요. 루이 16세는 굉장히 착한 왕이에요. 진짜 나쁜 놈은 루이 15세였고 루이 16세는 굉장히 이 자물쇠에 관심이 있었던 착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튜레르궁으로 그 시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죽이겠다고 올라왔는데 사령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총을 쏴야겠습니다. 루이 16세가 명령을 못 내려. 프랑스 왕이 어떻게 프랑스 시민들한테 총을 쏘라고 얘기를 하냐. 난 명령을 못 내린다. 그러고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프랑스 병사들이 나중에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300명의 병사가 누구냐면 스위스에서 돈 받고 왕을 지키러 온 용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돈 받고 지키는 병사이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갈까 말까 이러는데 이럴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스위스 용병들 앞에 나서요. 그러면서 짧게 연설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귀족은 귀족이에요. 살려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와서 당당하게 한마디 하고 가버려요. 그대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다던 스위스 용병들입니까?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목숨을 구하십시오. 끝이에요. 돌아서 가버립니다. 병선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전원전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죽은 사자 빈자의 사자상이에요.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귀족은 그래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가장 문명하다던 스위스 병사라는 그 자본심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삶의 어떤 기준치가 다른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도 귀족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절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된 빌지 않아요. 당당하게 허리를 후고 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든요.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게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식욕에 휘둘리지 말고 절제를 하고 성욕을 다스리는 정결하고 탐욕의 이끌에 청리를 해라. 이걸 쫓아라는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욕망을 채우고 고뇌하며 행복을 얻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는 거지가 손에 넣는 푼돈과 다르지 않다. 오늘을 겨우 버틸 뿐 내일은 또다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터다. 그러나 맹목적인 삶의 의지인 욕구를 이겨낸다면 그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물려받은 듯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영원히 인생의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그죠?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하시면서 일상의 욕구에서부터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인데,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니까 어떨까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죠.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그냥 어제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이 니체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요.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는데 너무너무 감명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표정 어떻게 보이세요? 이 상태가 50 이후에 저하고 아마 비슷한 영향일 거예요. 미쳤습니다, 니체가. 전시되어 있는 니체예요. 이 니체가 정말 이 동생이 못해 처먹은 게 히틀러한테 니체를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팔아냐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굉장히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니체거든요. 밑에 동생이 야심이 큰 사람이면서 히틀러한테 편지를 써요. 오빠가 수강했던 초인이 슈퍼맨이 바로 히틀러 장신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미쳐서 그 당시에 정신 상태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눈이 풀렸잖아요. 그죠?
사제복을 입혀서 니체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모습이에요. 산채로 전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쇼펜하우어 철학을 그 수상했지만 한 가지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 초월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초월에 있어요. 일상에서 고통을 견디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고상한 세계로 넘어가라.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그 지식인들이 대가조에 빠졌던 게 그 고루한 일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라는 걸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쇼펜하우어 돌이 덜이 되는 철학이라는 책은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절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읽어보면 되는데 이게 한 400페이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지적 쾌감을 느끼실 텐데 헬로는 피할 수가 없죠. 읽고요. 박찬국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산업의 고상대 쇼펜하우어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쇼펜하우어 원전을 안 봐도 굉장히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이런 책들도 나쁜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책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진순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신임을 주긴 하지만 그냥 자기 개발서예요. 제가 그 책을 비싸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게 영어를 깊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책은 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여기 쇼펜하우어 항목이 있는데 이걸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오늘 드린 말씀인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계실까요? 예. 근데 제가 철학책을 한 25년 이상 본 것 같은데요. 그 용어에 대한 게 저는 어휘력에 관심이 많거든요. 만약에 변증법 뭐 이런 거면은 그거에 대한 개념 확립이 안 되면은 이 해설서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해설서를 잘 안 보고 해설서의 단점은 감명을 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감명을 받아야 진짜 내 거가 되는데 평생을 남이 지식만 그냥 추종자잖아요. 팔로워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살 거잖아요. 그럼 내 판단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어느 부분은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증법도 보면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게 막연하면 책이 읽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철학 용어는 뭐 나 듣도 못했는데 결국은 여러 나라 거쳐서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된 거잖아요. 난 왜 그렇게 변증이라고 하는지 나는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 개념 파악을 강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좋은데요.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 있잖아요. 처음은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책은 여러 번 봐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철학책이 다 그래요. 철학책의 용어는요. 개념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순환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봐야 앞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이해가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걸 넘는 순간에 지적 지구력이 확 트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철학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과학은 개념을 보면서 이렇게 따져보지만 철학책은 이해가 안 되는 걸 버티면서 읽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철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철학과 했을 때 우셨어요. 우리한테 너 철학과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을 게 아니라 우시는데 철학과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건 확실히 있어요. 철학과 애들이 로스쿨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이유는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철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를 오랫동안 지적 지구력을 가지고 탐색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철학책이 이게 제 책은 사실 그런 점에서 좋은 책은 아니에요. 저는 엔트리 책이라서 쉽게 이렇게 읽히는 책이지만은 어려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책인데요. 근데 분량은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책을 보시는데 어떤 책을 고르는 게 좋은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